자, 이제 마지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자, 신문법에서 이제 등록 조항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뭐를? 포인트가 뭐냐는 거지. 이 포인트가 지금 뭐예요? 등록이에요, 등록. 등록 조항이다. 제가 등록 조항 치고 위헌 나온 거 별로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이제 등록 조항 물어보는데 그러면 사전허가 원칙에 위배되느냐? 아니에요. 등록은 위헌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풀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돼. 이 등록 조항이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달라. 등록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등록 요건에 뭐가 있다? 인터넷 언론사 하는데 5인 상시 이상 뭐 고용해라 막 이런 말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아니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려면 월급을 얼마씩 줘야 돼요? 막 200, 막 1000, 5명이면 1000만 원 이상이잖아. 그럼 인터넷 언론사 이 간단한 것도 못 하겠네. 그러면 이러면 언론 출판의 자유 침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요거는 포인트가 뭐다? 등록 조항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러면 침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전허가 원칙이 위배된다. X 41번. 금치 처분을 받은 미결 수용자라 할지라도 금치 처분 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교도소장이 집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은 미결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진짜 조심. 설명했던 것 같아요. 금치가 독방이야. 집필을 그리고 운동을 전면 금지하잖아요. 그러면 위헌이야. 그래서 이제 바뀐 거야. 뭘로? 집필은 예외 허용, 운동은 원칙 허용. 최근에 판례가 뭐라고 그랬다? 하게 해주잖아. 얘는 원칙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41번 한번 볼게요. 집필인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네? 그러면 합헌이죠.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41번은 X. 42번입니다. 42번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내용과 방법이죠.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반대한다 이런 집회를 한다는 거 이건 허용해야 돼.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허가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무조건 허용. 그러나 내용이 아닌 것들 뭐라고 그랬어? 시간, 장소, 방법 이런 건 규제해도 된다며. 그러니 내용을 규제하는 법은 엄격하게 심사하겠지만 방법을 규제하는 법은 당연히 완화 심사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42번이 뭐다? 방법이다. 내용과 무관하다. 그러면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43번. 자, 43번도 어렵지 않네요. 군무원인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이제 좀 더 중립성 이런 거에 따라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좀 더 많은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어려운 판례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44번입니다. 집회에 대한 허가제가 있어요. 21조 2항 허가제 안 돼 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37조 2항이 있는데 37조 2항은 뭐라고 그래? 일반적 법률보잖아. 근데 우리가 특별한 게 있고 일반적인 게 있으면 당연히 특별한 게 우선 적용되죠. 그래서 21조 우선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조가 뭐다? 우선적인 위헌 심사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자, 45번은 21조 2항을 보니까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풀었던 것 같은데 이때 허가는 뭐야? 내용에 관한 것이고 행정청이 해야 되고 사전해야 되고 못하게 해야 되지. 이런 4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입법부가 하는 건 그런 허가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사법부가 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죠. 검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입법부가 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라기보다는 이거는 여기서 그만한 허가제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6번 갑시다.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두 개 이상의 신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두 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뒤에 거를 먼저 이제 뭐 처리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A가 진보고 B가 보수야. 광화문에서 얘네가 집회를 같이 하려고 그래.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좀 따져보자는 거지. 즉, 이걸 이제 남대문 경찰서장님이 관장을 하는데 일단 뭐라고 그래요? 법에는 먼저 된 거 해라. 그리고 얘가 안 하면 뭐다? B한테 해라.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 뭐 얘가 진짜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얘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하면 야 너 하지 마 이렇게 판단할 권한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볼 때 두 개가 신고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넷째 줄이 틀린 것 같아요. 판단할 권한이 있죠. 그래서 얘가 거짓말로 한 거야. 그러면 얘 못하게 하고 얘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한 건 X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7번입니다.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입법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따라서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재산권은 뭐다? 좀 더 완화된 심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사회적 연관성이 되게 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8번 갑니다. 48번. 자, 48번 같은 경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솔직히 완전 행정법 내용이라 좀 제가 볼 때는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실효제도.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도시개발 들어간다고 막 이렇게 스톱, 정지 이렇게 시켜놓은 거야. 스톱해. 여기 일단 스톱해. 정지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10년이고 20년이 돼도 뭐요? 개발이 안 돼. 이거 개발하려면 뭐 3분의 2가 동의해줘야 되고 막 복잡한 요건이 있잖아. 이게 충족이 안 돼서 수업만 시키고 개발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제발 이거 실효. 야 이거 없애줘. 도시개발 계획 없애주고 그냥 우리 정지하지 말고 그냥 집이라도 올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네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뭔 말이냐면 도시계획을 제발 실효시켜 주세요.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다.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있는데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 이 도시계획 그린벨트로 묶여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재산권에서 보호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49번입니다. 환매라는 거 배웠죠? 뭐라고 했어? 어디를 비행장 만들려고 수용을 했는데 쓸데가 없어진 거야. 이 땅이 쓸모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환매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 10년 지나가지고 비행장으로 안 써.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결국 이제 다시 원주인한테 판다는 거지. 근데 10년 지났으니까 가격이 폭등해 버린 거야. 그럼 다시 팔 때마다 일정액을 증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수용했을 때 산 가격으로 다시 팔아야 돼요. 근데 10년 정도 지나면 땅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더 가격 올리는 건 문제 없어요 라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증액을 청구하는 거 이건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50번입니다. 자, 50번은 뭐냐, 이것도 되게 어려운 판례고 최신 판례거든요. 제가 나중에 최신 판례는 다른 분들도 해주니까 당연히 특강할 거예요. 한 3개년 특강, 이거 완전 3개년에 들어가거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국철이랑 1호선 이렇게 환승하잖아요. 근데 국철은 국가가 운영하는데 9호선이나 이런 건 뭐야? 민자가 운영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국철 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9호선 타면 이거 돈 어떻게 배분할 거냐는 거예요. 맨날 싸우겠죠. 이걸 누가 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다? 중재하는 것. 이게 맞지 않겠냐. 제가 봐도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이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51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대학생이 계속하고 돈 벌 의사로 했다면
방학 중이나 휴학 중에 할 피를 벌려고 학원 강사하는 거 이것도 직업이 맞아요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52번입니다. 이미 적합성 평가를 받아 이 판례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연도도 한 5년 정도 됐으니까 최신 판례도 아닌데 어쩌다 한번 나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미 적합성 평가를 받아 적합 인증을 받은 기기와 동일한 기기인지 여부와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송통신기자재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는 전파법 조항은 수입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 수입업자별로 적합성 평가 절차를 각기 받도록 한 무의미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파 장비가 너무 많으면 사방에 전파가 쏘이면 전파끼리 충돌하고 혼선하고 막 인터넷 느려지고 막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하려면 결국 뭐다, 옛날에 받았다고 그래도 네가 새로 여러 가지 뭐가 또 하면 또 해라, 또 점검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 이 물건 옛날에 했는데요 했는데, 야 그거 추가해서 너 새로 등록하려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를 다시 받아. 이거 본인 입장에서는 좀 괴로운 면이 있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쉽게 해줘버리면 정말 사방에다 전파 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파의 혼선을 방지하니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3번 가겠습니다.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거 조심해야 돼.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정당 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위헌 정당에서는 정당을 침해하고 고통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당을 보호하는 조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당이 아니면 함부로 해체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야. 어떤 측면에서는 얘가 민족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헌재가 해산하기 전까지는 그때는 뭐다, 이건 정당으로서 이게 남아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그런 정당으로 존재한다면 헌재가 해산하기 전, 해산할 때만 뭐가 된다? 영역에서 배제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배제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54번 갑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데요. 정당 설립의 자유는 정당이 된 거는 뭐 너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것이고, 아직 정당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등록을 하려고 그랬는데 등록하려면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요건이 이제 충족이 안 돼서 등록이 취소됐네. 그래도 언제든지 정당 설립할 수 있으니까 등록 취소된 정당의 경우도 뭐다? 당연히 정당 설립의 자유는 인정이 된다. 취소가 됐으면 다시 정당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55번 갑니다. 이거 조금 어렵네. 자, 노무현 대통령 때 유시민, 정동영, 손학규 이 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웠다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은 친노 계열이다 보니까 비노가 다 이쪽으로 가서 오히려 둘이 싸우다 보니까 이분이 당선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유시민 씨가 뭐다? 사퇴를 한 거예요. 사퇴를 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한동안은 뭐다?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적법하게 되려고 했지.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그랬는데 이게 단일화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사퇴했잖아. 그러면 법이 뭐다? 이 후원금 제대로 쓴 전액을 환불해라, 이러니까 문제인 거야. 아니, 남는 것만 환불하면 되잖아. 그전에는 제대로 쓴 거잖아요.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쓴 거란 말이야. 왜 이것까지 환불하래?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대통령 경선 후보자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에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으면, 기존까지는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노력했잖아. 또 그것 때문에 돈 썼잖아. 그러면 그것만 환불해야지 왜 전액으로 환불시키냐는 거야. 제대로 썼던 것까지 다 뱉어내? 이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침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56번입니다. 헌법 8조 사항의 명문 요건이 구비된 경우
민족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정당 해산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조심해야 돼.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는 경우라도 전당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위헌정당 해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정당을 보호하는 조항이다. 어지간하면 정당 해산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길로 가야죠. 이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야. 정당 보호해주는 조항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지간하면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56번은 X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7번입니다. 57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진도인지 아니면 통치구조 내용인지가 좀 애매해요. 재심을 얘기하는 건데요. 헌재 내용이니까 간단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복잡하지 않게. 헌법재판소는 법과 관련되는 건 거의 재심 인정 안 해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다. 법은 간통죄가 위헌, 합헌 왔다 갔다 해. 재심이 심판을 다시 해서 뒤집는 거잖아. 법이 왔다 갔다 하면 온 국민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돼. 그러나 당사자 개인과 관련되면 이건 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당 해산은 온 국민과 관련된 게 아니죠. 딱 그 정당이랑만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다? 재심이 허용된다로 나와요. 이때까지 문제를 보면 재심이 거의 허용된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건 허용 안 해주겠다는 거랑 비슷하니까 결국 이거는 X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58번입니다. 선거구를 짰어. 우리 보통 250개가 지역구잖아요. 하나가 무너지면요, 이거 전부 새로 짜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선거구 하나가 문제가 되면 다른 것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구는 하나가 문제되면 다시 짜야 돼요, 이런 얘기야. 봐봐, 여러분들 봅시다. 최소 선거구가 10,000명이야. 근데 요 선거구가 예를 들어 30,000명이라 가정합시다. 그럼 우리 국회의원은 몇 대 몇까지 허용되지? 1대 2야. 근데 A 선거가 30,000명이고 B 선거가 26,000, C 선거가 몇이라고? 25,000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봐, 얘가 1대1을 벗어나려면 얘가 20,000명 밑으로 놔야 돼. 10,000명을 어디다 넘겨줘야 하는데 1로 넘겨주면 얘가 위헌되죠. 1로 넘겨주면 얘가 위헌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다 섞어가지고 다시 짜야 돼. 이거는 얘 하나 살리자고 넘기면 다른 게 연쇄의 도미노로 위헌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다? 전체를 다시 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58. 선거구역회 전체가 불가분의 일출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위헌이 있다면 이때는 전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59번 보겠습니다. 선거 1년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40歳이상의 국민이 대통령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데, 그러나 국내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 이게 이제 조금 최근에 나온 적도 있는데요. 뭔 얘기냐면 반기문 사무총장님 보세요. 국내 거주가 있죠. 공무 때문에 외국에 체류 중이잖아요. 이거 다 국내 거주 기간으로 봐요. 만약에 우리가 최소한 4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럼 대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선거 못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공무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다면 그럼 이런 경우에 뭐다? 주소가 한국에 있다면 이거는 국내 거주 기간으로 봐야 된다. 그 전번 선거 때 반기문 사무총장님 그 뉴욕에 있다가 곧바로 오셔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시잖아요. 그죠? 물론 중간에 사퇴하시긴 하시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다? 공무 때문에 나갔다면 외국 체류 기간도 한국에 거주하는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 60번입니다. 헌법 24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은 무조건 선거권을 가져야 돼요. 그럼 법률이 정한다는 게 뭘 정한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몇 살부터 해야 되느냐, 행사 연령이라든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런 세부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지 준다 안 준다를 결정하면 안 되죠. 당연히 모든 국민은 뭐예요? 선거권을 갖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보시면 넷째 줄, 인정 불인정까지도 포괄적으로 입법권에 유보하여 있다. 입법자가 된다 안 된다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국민은 선거권을 가자. 이게 뭐다? 헌법을 만든 분들의 의도예요. 단지 뭐라는 거야?
입법자가 정하라는 건 인정이 아니야. 무조건 인정해야 되고, 대신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어디 가서 할 거, 몇 시에 할 거,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라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X입니다. 그 다음 61번. 61번은 쉽죠? 원양어선 타고 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선거권 행사할 수 있게 팩시밀리나 이런 거 해라. 만약 이거 별로 문제도 안 되는데 안 해주면 당연히 선거권 침해하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2번. 이것도 있는 것 같은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들은요 선거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요. 왜? 비례대표는 누구 보고 찍으니까, 사람 보고 찍는 게 아니라 당 보고 찍으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당 보고 찍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에게 많은 제약을 하더라도 이는 침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62는 X. 63번입니다. 헌법 조문인데요, 이게 사실 완벽하게 그 기본권 파트에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조문은 좀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합시다. 대통령이 동수야, 동수. 같은 표를 얻었네. 그럼 이거 국회에서 뽑거든요. 근데 국회에서는 여러분들 선거의 기본이 뭐냐면, 이거 착각하기 진짜 쉬운데 과반수가 아니에요. 국회에서 선거할 때는 우리 대통령 어떻게 뽑아? 과반수로 뽑는 거 아니죠? 한 표만 더 많으면 되지. 그래서 국회에서도 다수표예요, 다수표. 그래서 이런 거 조심. 대통령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에서, 그 다음이 중요, 과반수 득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표 득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4번입니다.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 당선되면 임기 개실 전까지 사직하라고 하죠. 너 국회의원 당선되면 교수직 사직해야 돼? 그럼 봐. 내가 사립이지, 사립이니까 내 직업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네. 그 다음, 내가 교수까지 사직하면서 국회의원 돼야 된가? 공무단위권의 문제도 있겠죠. 국회의원은 공직이니까.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4. 직업만 제한하지 공무단위권을 제한하는 거 아니다. X. 둘 다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5번입니다. 우리 헌법은 문서로 청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권의 행사를, 여러분들 청원이라는 게요, 소송이랑 다르게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 통해서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 청원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죠? 뭐가 없지? 구속력이 없어, 구속력이. 그러니까 구속력도 없는데 뭐 어떠냐는 거지. 그래서 대리인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를 하는 건 안 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X,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66번. 재판 청구권은 당연히 절차라든지 이런 걸 구체화해주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예를 들어 소송할 일이 있어. 어디 가서 해야 돼? 어디다 소장을 제기해야 되는데 법으로 이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구체화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즉 법으로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67. 이거 우리 기출문제집에도 있는 것 같은데,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이 뭐다? 90일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3달이면요 소송 제기할 충분한 기간이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소송이 90일이야. 그러니까 이건 위헌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괜찮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8 중요. 헌법에 재산도 정당한 보상이라고 돼 있고 형사보상도 정당한 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뭐를? 형사보상은 여러분들 구금이야. 생명 신체가 문제된다고. 그러면 생명 신체에 대한 정당한 보상하고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서로 완전 다른 건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죠. 이 정당한 보상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어떻게 해요? 공시지가로 하죠. 그 다음 이거는 뭐다? 최저임금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완전 다른 개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69번입니다. 69번. 참전 명예수당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연세가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참전,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참가하셨으니까 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그러니까 진짜 우리
그 참전했던 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그리고 뭐다 국가 보훈적 성격 이런 걸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그냥 간단한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70번 우리가 이런 거 여러 번 봤는데 우리 연금이 받을 수 있는 게 여러 개의 중복으로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죠?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만 주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회 연대 원칙이라는 하나네. 좀 복잡하게 설명드릴게요. 사회보험은 여러 가지 두 가지 원칙이 적용돼요. 보험의 원칙 그리고 연대 원칙. 보험은 민간보험이랑 똑같아. 위험에 대비하자. 여러 명이서. 자, 연대 원칙은 뭔데요? 같이 좀 잘 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간보험처럼 뭐 수익 내자 이게 아니라 부자야. 네 돈 좀 나눠가지고 같이 좀 잘 살자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이 연대 원칙이 뭐다? 등가성의 원칙을 수정합니다. 등가성의 원칙이 뭐야? 돈 많이 내면 혜택 많이 받아야 되잖아. 근데 사회보험은 그런 게 전혀 없어. 돈을 많이 내든 조금 내든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례 원칙 또는 등가성의 원칙이 수정되는 건 같이 좀 잘 살자라는 사회연대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따라서 사회연대 원칙이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하고 그 다음에 강제가입을 의무화하며 또 재정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건강한 보험자의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가입하기 싫어도 가입해 이렇게 얘기하고 재정 조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뜯어가지고 분배도 해주고 이게 바로 연대 원칙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72번입니다. 학교 교육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권리를 수호권이라 한다면 여기는 좀 긍정적으로 써놨네. 자, 이거는 부모한테 교육권을 신탁받았고 법적으로는 공교육에 책임 있는 국가한테 위임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73이 또 중요하다. 교원노조. 우리 책에 있어요, 이거. 교원노조는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원노조는 뭐가 문제냐. 원래 노조는요. 누구만 노조원 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뭐요? 가입해야 돼. 제3자는 원래 안 돼요. 근데 초창기에 이 교원노조가 뭐다? 불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원노조를 사수했던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됐다? 해직교사가 되고 얘가 오늘날 적법하게 되었을 때 이 불법 노조를 끝까지 적법으로 지켰던 사람들이 이분들인데 이분들이 아직도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 노조는 누구만? 교원만 있어야 되는데 해직교사니까 이분들은 선생님들이 아니잖아. 자, 그러면 누가 들어왔다? 제3자가 들어오는 거지 교원이 아니라.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된다? 법의 노조가 돼버려. 법의 노조는 뭐야? 법의 왜니까 법적 보호가 안 된다는 거지. 가장 큰 게 뭐예요? 파업하면 민형사 책임 다 져야 돼. 그래서 이제 이 해석 때문에 말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현재 판례는 뭐라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네. 노조원이 아니면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교원이 아니면 들어오면 안 되는데 해직교사는 해직이 됐으니까 교사가 아니네. 제3자네. 그러면 너희들은 야 노조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법으로 말하는 노조가 아니네. 그러니까 법의 노조다. 법이 보호를 못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만약에 파업하거나 이런 뭐요 민형사 책임 다 져야지. 이거 어쩔 수 없다. 논리적인 전개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볼게요. 교원노조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현재 재직 중의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직교사들이 문제가 되더라. 이를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즉 합헌이다. 논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74는 되게 간단하네요. 국가가 뭔가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때 개인은 근로자겠지만 이때 사용자는 뭐다?
바로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럼 단체 협상할 때 누구랑 하는 거예요? 국가랑 하는 거다. 국가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상으로 이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많이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해결해 드릴게요. 사실 제가 볼 때 특강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학원 분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해커스 분들은 당연히 프리패스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대부분 강의를 다 할 수 있지만, 뭐 윌비스라든지 경단기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 단가로 제 강의를 끊는 분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너무 죄송하기도 하죠. 왜? 저만 생각해서 제 강의를 끊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최대한 재정적 부담이라든지 또는 한 번에 그 올인원으로 또는 뭐 이렇게 한 번 결제하는 걸로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게, 하여튼 제가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커스에 지금 가입돼 있고 프리패스에 있는 분들은, 프리패스 돼 있는 분들은 당연히 될 것이고, 그죠? 그러지 않는 분들도 언제든지 제 강의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도록, 그죠? 후회하지 않도록, 단가로 들으신 분들도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특강 1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